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뭐 강의를 한다기보다는 민법 조문 판례집이라는 거를 통해서 제가 만든 자료를 통해서 훑고 있어요. 민법을 전반적으로 한번 훑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일단은 민총하고 물권법을 한번 훑어드렸고요. 가이드를 해드렸고 오늘은 이제 계약법 차례입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면 민총 같은 경우에는 40문제 중에 10문제 정도 나오는데 일단은 법률행위 부분, 그 다음에 의사표시, 대리, 이게 시험에 빈출한다. 한 7, 8문제는 이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물권법 부분은 일단은 물권법 파트 자체가 되게 중요하죠. 한 15문제씩 나오니까요. 35% 정도 민법에서. 그래서 일단은 담보물권 쪽, 유치권, 저당권 파트랑 그 다음에 용익물권 쪽,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파트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또 일부 나오고요. 그래서 그 정도 지금 되는 물권법은 그렇게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 중점을, 강점을, 방점을 그렇게 찍고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계약법인데 계약법은 민법 중에서도 좀 우리 실생활에도 많이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는 이렇습니다. 계약법에는 우리 시험 범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총론 부분이 있고요. 계약법 총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일단은 매매, 그 다음에 교환, 그 다음에 임대차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은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총론, 매매, 교환까지 한번 짚을 생각이고요. 시험에는 총론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매매, 임대차 순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교환은 뭐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임대차는 이게 민법상 임대차잖아요. 이거는 이제 주임법하고 같이 다음 시간에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약법 파트에서는 이렇게 총론, 매매, 교환 이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총론하고 매매는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한번 훑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저 자료를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반복해서 읽으시고 반복해서 암기하시고 하시면 금방 익숙해지세요. 그리고 용어도 제가 제일 잔소리 같지만 용어집 이런 거 절대 보지 마세요. 시간 아까우신데 이게 법 조문에 뭐 유치권이면 유치권 개념 정의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문으로 공부하시고 강의를 들으시고 기본서로 개념 정리를 하시는 것이지 이게 뭐 영어 사전 공부하듯이 이렇게 영어 사전 찾아가면서 공부하듯이 용어집 가지고 공부하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시니까 우리 어차피 제한된 시간은 합격을 위해서 공부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쓸데없는 건 하지 마셔라 라는 말씀입니다. 일단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계약법 총론 중에 이제 527조부터 이제 들어가요. 527조부터 들어가는데 계약이라고 하면 일단은 청약과 승낙의 만남, 그러니까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가 만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권리관계나 목적을 위하여 하는 의사표시들의 합치, 의사의 합치를 이제 계약이라고 하고 계약의 성립이라고 그러고 청약과 승낙이 있잖아요. 근데 527조에 이제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청약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청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약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떤 계약을 하고 싶은데 뭐 물건에 대한 계약이든 권리에 대한 계약이든 계약을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상대방이. 그래서 상대방은 뭐 이제 내가 청약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이제 청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청약이란 그 승낙하고자 하는 승낙이라는 상대방의 의사 표시와 결합하여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이 있는 일방적이고 확정적인 의사 표시입니다. 그래서 일단 법조항에는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청약자가 반드시 특정이 돼야 되느냐, 상대방이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여도 상관이 없다. 그래도 그러한 청약도 유효하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청약과 구분해야 될 개념이 이제 청약의 유인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약과 대별되는 개념이. 그러니까 청약은 내가 이제 청약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청약의 유인은 너보고 이제 어느 누구든 와서 나한테 청약을 하라고 유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흔하게 보면은 이제 전봇대 옛날에 보면은 뭐 방위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보험 계약 같은 것도 그 사람들 보험 설계사들 이제 뭐 요즘에는 그 TV에서도 보험을 파니까 그 사람들은 청약하는 게 아니잖아요. 청약에 유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틀리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강의 안에 보시면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된 때 효력이 발생하는 이제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칙적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청약의 구속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일단은 예외적으로는 청약의 자유를 유보한 경우에는 철회를 할 수는 있어요. 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청약을 받은 상대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내가 청약을 받았다고 구속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승낙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답을 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그래서 승낙의 상대방은 또 특정인이라는 점에 약간 청약과 틀린 부분이죠. 왜냐하면 청약을 의사표시를 한 사람을 상대로 승낙을 해야 되니까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청약을 했을 경우에 그 이제 승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 528조에 나와 있고요. 그 승낙 기간을 정해서 할 수가 있죠. 1항은. 그래서 조문을 읽어보시면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그러니까 승낙 기간이 있다. 그럼 승낙 기간 안에 승낙이 도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청약자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승낙 기간이 도과됐다. 그러면 청약 자체가 효력을 상실한다라는 의미고요. 그다음에 2항에 보면 이제 연착된 승낙이 개념이 나와요. 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승낙자가 아닙니다. 청약자는 지체 없이 그 상대방에게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은 그 연착의 통지를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도달 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은 승낙의 통지가 승낙 기간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 청약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청약과 승낙 의사의 합치가 없죠. 그래서 계약이 불성립해요. 근데 예외적으로 청약자가 연착 통지를 한 경우 승낙 통지는 그대로 연착이 된 것으로 계약은 불성립해요. 똑같이. 그러나 청약자가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성립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원칙과 예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법 조문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 연착된 승낙 이 부분도 시험에 종종 나오니까 꼭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제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어떠냐? 529조에 나와 있죠.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계약이 불성립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연착된 승낙은 그러면 계약이 불성립했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일단은 청약도 보냈고 승낙도 왔는데 연착됐어. 그러면은 이건 계약이 불성립했지만 여기에 어떠한 이 두 사람 간의 어쩐 뭐 의도는 있잖아요. 계약에 대한 갈망, 하고 싶은. 그렇기 때문에 조문에서는 민법에서는 530조 보시면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청약자가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청약자가 연착된 승낙을 받고 승낙을 하면 계약이 성립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31조 이 페이지에 보시면 그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은 발송주의죠. 라고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32조는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공인중개사 수험생이 서점에 가서 얘가 있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서점을 운영하는 이제 뭐 사장한테 뭐 좋은 이제 뭐 교재가 나오면 자기한테 보내달라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교재가 출간되고 나서 서점 사장은 이제 그 요청한 사람한테 책을 보냈죠. 그러면 이제 책을 받고서 이 사람이 이제 밑줄을 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밑줄 치는 행위, 일단은 공부를 시작한 행위, 그걸로 계약이 성립한 걸로 보는 것이 이제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고 볼 수 있고요. 청약자가 아까 그 책을 보내달라고 했던 사람이 밑줄을 친 사실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지 그 출간되고 발송되는 걸 나한테 안 때가 아니라는 거, 언제 계약이 성립하는 시기인지 그게 여기 조항에서는 체크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교차 청약이라고 있죠. 533조. 그러니까 상호 뭐 승낙이 아니고요. 서로 이제 이 사람도 청약해서 교차한 청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533조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하게 되어 있고요. 변경을 가한 승낙은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새로운 청약으로 보겠죠. 534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약이 체결됐을 때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게 535조에 이제 처음 들어오는 이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항 보시면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그러니까 불능을 알았거나 악이죠. 알 수 있었을 자, 과실이 있다는 거죠.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하면 일단은 그 요건이 일단은 목적이 불능해야 되죠. 목적이 불능해야 되는데 이거는 원시적 전부 불능으로 인한 무효라는 첫 번째 조건이 있고요. 요건이. 그 다음에 매도인의 악의 또는 과실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그 다음에 상대방은 그러면 그걸 유효로 믿었잖아요. 그러면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된다는 또 요건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 불능으로 인해 그 손해가 발생돼야 되겠죠. 이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의 요건입니다. 4가지 요건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후단에 보시면 이제 그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요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그 이행 이익을 한도로 하는 실내이익 배상이다. 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네, 한번 읽어보시고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이 성립했으면 그 뭐 갑과 을이 계약을 성립했으면 이제 뭐 둘의 이제 권리를 계약 이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536조에 이제 중요한 권리가 나오죠.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1항 한번 읽어볼게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항에 보시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 그러니까 선이행 의무죠.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 전항 본문과 같다. 그래서 1항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그러고 2항은 이제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이제 연기적 항변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 채무를 이행을 뒤로 연기하는 거잖아요. 같이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항변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동시이행 항변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채무여야 되고, 그 다음에 채무와 채무 사이에 이제 대가 관계가 있어야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성립할 수 있어요. 대가 관계가 없다면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채무라도 동시이행 항변권이 불성립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계약하고서 당사자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양도나 채무 인수나 이제 상속의 경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계약 성립 후에 바뀌잖아요. 걔도 채무가 기본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하는 한 그 동시행의 항변권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그러니까 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이제 뭐 어떤 계약상의 권리를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어떤 권리를 이 사람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상속인이 상속을 하잖아요. 포괄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동시행의 항변권이 상속인한테도 그대로 이전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동시행 항변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원칙입니다. 상대방 채무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요. 라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근데 예외적으로 2항에 불안해 항변권이라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불안해 항변권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예외 두 번째, 선의 이행 의무자의 채무가 이행 지체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행할 시간이 지났는데 이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후 이행 의무자의 변제기가 그때 도래했어요. 그러면 선의 이행 의무자도 동시 이행의 항변권 주장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난 선이행 의무였지만 내가 이행지체 중이었고, 그런데 상대방의 채무는 아직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행지체 중에 이행기가 도래했어요. 상대방 채무가.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얘도 이행해야 되고 얘도 이행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주장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시이행 항변권의 그 효력이 나와 있는데 그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건 이행을 거절할 권리잖아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이행을 거절할 당연한 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다면 나는 이행지체가 아니겠죠. 그거를 면하는 당연효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동시이행 항변권은 기본적으로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송 중에, 그러니까 법원에 내가 동시이행 항변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동시이행 항변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그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상으로는 이제 상환 이행 판결이라고 하죠. 너도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동시이행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게 동시이행 항변권의 효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이 성립하고 나서 잘 상대방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잘 이행을 해서 완료가 돼서 뭐 서로 회피하면 좋잖아요. 근데 이게 그 거래 관계나 계약 관계나 이것들이 다 위험이 있죠.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까가 나오고요. 그 537조에 이제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라고 그러죠. 조항을 한번 읽어보시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그러니까 둘 다 책임이 없어요. 근데 이행 불능이 됐어요. 이행할 수 없게 됐어.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아니고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해요. 물론 내 채무는 소멸되겠죠. 이행 불능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쌍무계약에 있어서 위험 부담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게 법조항이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채무자의 채권은 소멸되는 거 빨간색이죠.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판례는 대상 청구권을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뒤에서 그 판례 보실 때 한번 보실게요. 그 다음에 채권자 귀책 사유로, 아까는 뭐 쌍방 다 그 책임 없는 사유로 됐죠. 537조는. 근데 538조는 이제 채권자 귀책 사유로 인한 이행 불능이라고 있어요. 1항을 한번 보시면 그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채권자한테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면 채무자 같은 경우에 나는 여기에 과실이 있거나 어떤 책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후단에 보시면 이제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똑같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37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고 원칙이고요, 그게.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라고 해서 538조에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538조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같은 경우에도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죠. 그렇죠? 채무를 면해요. 이행불능이 됐는데. 근데 채권자한테 책임이 있으니까 채권자한테는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위험은 채무자가 아니고 채권자가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39조에 보시면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나와요. 여기서는 이제 요약자, 낙약자, 그리고 제3자가 나오죠. 제3자가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요약자는 기본적으로 채권자죠. 채권자고 낙약자는 이제 채무자를 낙약자라고 해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그다음에 제3자는 수익자죠. 수익자. 제3자는 이제 수익자. 이렇게 되어 삼면관계라고 그러죠. 대리하고 비슷합니다. 삼면관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약 조항을 한번 읽어보시면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그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채권자라고 그랬죠. 채권자, 채무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약자하고 낙약자, 채권자, 채무자 둘이 계약을 해요. 어떤 계약을 하냐? 낙약자 너는 채무자는 나한테 말고 제3자 수익자한테 우리 계약에 어떠한 이익을 제3자한테 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체결이 됐다. 그러면 제3자는 채무자한테 낙약자하고 제3자, 수익자, 채무자하고는 아무런 계약상의 계약이 없죠. 계약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도 이 사람은 낙약자, 채무자한테 채무 이행을 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제2항에 보시면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표시를 한때 생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이제 채무자한테 알겠어, 내가 이 계약에 내가 수익을 받을게 라고 의사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야지 저게 계약이 성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무자의 그 540조 또 보시면 기본적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이제 극부 청구를 계약 당사자, 그러니까 요약자, 낙약자 사이가 아니고 제3자가 취득하도록 하는 계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한테도 어떤 제3자에 대한 최고권이 있어요. 540조 보면. 그러니까 이걸 받을지 말지에 대한. 그래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채무자, 낙약자는 수익자한테 너 이거 우리끼리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기본 계약이라고 하는데 너 이제 네가 이거를 이 계약에 대한 그 효과를 네가 받을게요 말게요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못한 때에는 제3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채무자, 그러니까 낙약자한테는 기본적으로 최고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541조 권리 확정 부분 보시면 539조, 그러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제3자가 이제 승낙을 했어요. 내가 그거 받을게 라고 해서 승낙을 한 경우에는 그 사람의 권리를 해야지 못하게 되어 있을까요? 그 수익자가 내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어요. 내가 받겠다고. 그러면 요약자하고 낙약자는 그 사람의 권리를 해할 수가 없는 거죠. 구속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화살표 보시면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에는 요약자와 낙약자가 계약 당사자죠. 서로 합의를 하더라도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541조. 그 다음에 542조 채무자의 항변권을 볼게요. 채무자는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살표 보시면 제3자의 급부 청구에 대해 채무자는, 그러니까 낙약자는 채권자, 요약자에 대한 항변으로 보상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43조 이제 좀 중요한 개념이 또 나오죠. 이제 해지하고 해제라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해지는 뭐 다 아시겠지만 소급표가 없다. 그 다음에 해제는 소급표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해제는 법으로 봤을 때는 일단 약정해제권이라고 있고요. 약정해제권은 뭐 당사자의 계약에 기하여 해제권을 누가 갖느냐, 누가 언제 행사할 수 있느냐. 라고 해서 당사자 이제 사적 자치에 의해서 당사자가 정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정 해제권,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법조문의 순서대로 논리 정연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정 해제권은 기본적으로 그 계약상의 이제 채무가 이행 지체되거나 아니면 이행 불능되거나 이런 경우에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43조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그러니까 해제 의사표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2항에 보면 처리하지 못한다. 한번 해지하고 해제했으면 처리할 수 없다. 상대방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렇죠. 그리고 해제란 유효하게 성립한 일시적 계약의 효력을 일정한 요건 하에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단독 행위이고 형성권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해지란 계속적 계약관계를 장래에 향해서 소멸시키는 것, 소급표가 없죠. 그 다음에 544조를 볼게요. 이행지체와 해제. 그러니까 아까 법정해제권은 이행지체, 그 다음에 이행불능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그랬죠.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계약을 해제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원칙은 해요. 원칙. 그러니까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어 상대방이. 그럼 나 그냥 해제할 거야 이게 아니고 최고를 해라.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먼저. 그 다음에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게 상당 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안 했다라고 하면 그때 해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이거 원칙이고, 그러나 단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졌어요. 근데 이행을 하고 있지 않아. 그러면 상대방은 되게 불안하잖아요. 불안하죠. 그러니까 너 최고해. 그래서 뭐 일단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고 최고한데도 안 해. 그러면 해제해. 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는 상대방이 먼저 이행지체하면서 이행을 안 하면서 채무를 이행 안 하면서 나 이행 안 할 거야. 라고 이미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최고로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최고라는 거는 너 이행할래 말래? 언제까지 할 거야? 라는 걸 묻는 건데 이행 안 한다고 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만약에 미리 이행하지 아니한다라고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최고를 요하지 않고 해제할 수 있다라는 게 되죠. 그 다음에 앞단에 보시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어떤 채무냐? 이게 또 시험의 쟁점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주된 채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제 부수적 채무가 아니고 주된 채무를 의미한다. 그래서 판례를 보면 판례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45조 이제 정기행위와 해제를 볼게요. 이건 정기행위는 이제 정기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행위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한이 있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최고를 요하지 않는 거죠. 정기행위는
내가 이거 당연히 이 계약 목적이 뭐 일정한 시일이 있어, 기한이 있어, 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기간 이후에 이행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 이행이 무의미하죠. 그래서 최고 없이도 해제권이 발생한다. 예외적으로. 라는 부분이고요. 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볼게요. 이행불능. 그러니까 아까는 이행지체였죠. 그러니까 법정 해제권 발생되는 게 이행지체, 이행불능 두 가지인데 이제 546조는 이행불능.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행불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행불능에 의한 해제권 발생 시점은 이행불능이 생긴 그때이다. 따라서 이행기 전에 불능이 발생한 경우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해제 가능하다. 이것도 최고가 필요 없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547조 불가분성 1항은 이제 행사상의 불가분성이고 그 다음에 2항은 이제 소멸상의 불가분성에 대해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당사자 일방이 여러 명일 수 있잖아요. 뭐 양 당사자 쌍방이 다 복수일 수 있고요. 그럴 경우 이제 계약 해지나 해제의 의사 표시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라는 게 이제 행사상의 불가분성 1항이고요. 그래서 반드시 근데 공동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너도 나도 모여서 뭐 해제 의사 표시를 공동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전원에 대하여 알려줘라. 계약 해지나 해제의 의사 표시는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원 한 명도 빠짐없이 알려줘라. 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소멸상의 불가분성 2항 보시면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그러니까 해지나 해제권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가 여러 명인데 한 당사자한테 그 해제권이 소멸했어요. 그럼 다른 당사자의 그 해제권도 소멸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법 판례를 이따가 확인해 보시겠지만 뒤에 가서 임의 규정입니다. 그게 판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제 효과를 볼게요. 그 해제를 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라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한번 조항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당사자 1항, 당사자 1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어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는데 채무를 이행을 했어요. 채무를 이행했어. 그러니까 나는 뭐 목적물을 넘겨줬고 돈도 받았어. 그런데 계약을 해지했잖아요. 그러면 이미 인도가 되어 있고 등기가 되어 있어도 원상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해제의 효과예요. 그래서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해제의 효과에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상회복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물권행위 같은 게 이게 매매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물권행위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복잡한 문제이긴 하지만 뭐 유인성, 무인성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그런 거는 차지하고 모르셔도 되고 소급효가 있다라는 거를 명심하시면 됩니다. 명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매매 계약하고 채무 이행했어요. 인도하고 등기했고라고 해도 그때 그러니까 해제 전에 제3자가 이 그 목적물을 만약에 그 양도했거나 뭐 담보로 가지고 있거나 이러면 그 제3자는 그 3자의 권리를 그러니까 해제 효과로 인하여 그 사람에 대한 제3자의 그 권리를 해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은 원상회복 의무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원물 반환이에요. 그러니까 내 목적물 넘겨갔어. 그 땅 다시 넘겨줘. 원물 반환이고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원물이 없어. 그러면 2항에 보시면 가액 반환이 나옵니다.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그렇죠?
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게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뭐 돈이라는 건 법적으로 봤을 때도 이자를 과실을 계속 내는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을 받은 사람은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549조에 보면 읽어볼게요. 549조 원상 회복 의무와 동시이행 536조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그러니까 해제의 효과로 원상 회복할 때도 동시이행 항변권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계약 당사자 모두 이게 해제에 기해서 둘 다 원상 회복 의무가 있잖아요. 너는 받은 돈 돌려주고 너는 받은 물건을 돌려주고 이것도 대가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상 회복 의무가 있는데 이게 동시이행 관계다 이것도 라는 거고요. 판례는 이게 계약 해제에 따른 이제 손해배상 채권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일방 당사자한테 이것도 그 원상 회복할 때 동시이행 관계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럼 이따가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해지의 효과 550조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낸다. 해지는 소급효가 없다. 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551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계약 해제와 별도로 뭐 손해를 받았다. 그럼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상대방의 그 손해배상 관련해서 상대방의 이제 고의나 과실이 필요하냐라는 또 쟁점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 역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다를 게 없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때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라는 것이 판례고요. 이따가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552조 보겠습니다. 해제권 행사 여부의 최고권. 해제권을 가지고 있는 해제권자한테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되게 불안한 걸 싫어해요. 기본적으로 어떤 불확정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어떤 결론을 내고자 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해제권을 가지고 있어.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해제권을 행사하면 계약은 소멸하잖아요. 소급적으로. 그럼 상대방은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고권 뭐 이런 걸 막 줘요. 상대방한테는.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그 해제권이라는 것, 그 해제권 행사 여부에 대한 최고권이에요. 그래서 552조 1항 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 행사할지 여부를 확답해달라고 해제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2항 전항의 기간 내에 해제의 통고를 받지 못한 때에 해제권을 소멸한다. 해제권의 소멸 사유 중에 하나를 정하고 있고요. 553조 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또 한 가지 해제권 소멸 사유가 나오네요.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채권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현저히 훼손되면 어떻게 해요? 원상회복이 불가하죠. 원상회복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죠. 너무 명확한 문제죠. 그러면 이제 계약법 총론 관련한 이제 판례를 보겠습니다. 계약법 총론 파트는 계약법에서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뭐 거의 한 50% 가까이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특별히 판례를 중점적으로 잘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7페이지네요. 계약의 성립 관련한 두 번째 판례를 보시면 파란 줄 친 거 볼게요.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청약 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을 구속하지 아니하고 단지 승낙 기간을 정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청약의 구속력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승낙자가 받는 게 아니죠. 승낙의 자유가 있죠. 청약자가 내 청약의 의사 표시에 대해서 구속을 당하는 거예요. 청약의 구속력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청약자가 아무리 네가 계약 언제부터 성립할 거야. 승낙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기간을 줄 테니까 그때까지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해. 의사 표시를 안 하면 계약 성립한 걸로 볼 거야. 라고 아무리 청약자가 떠들어도 거기에는 그 승낙자를 구속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단지 승낙 기간을 정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뿐이다라고 해서 청약자한테는 청약에 대한 의사 표시에 대해서 구속력을 강하게 주지만 승낙자 상대방한테는 얼마든지 자유를 갖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3번 판례를 볼게요. 어느 일방이 교섭 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했어요. 막 되게 동분서주했어요. 계약 이거 할 거야 라고 매도인이. 그러면 상대방이 그 신뢰를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면 손해를 입혔죠. 매수인이. 그러면 위법한 불법 행위가 돼서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라는 판례예요. 그러니까 그런 판례도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계약의 성립 부분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신의 측에 따라서 신의 측에 따라서 계약 매수인이든 매도인이든 신의 측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어쨌든 신뢰의 이익을 배상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4번 판례를 보시면 계약 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 아까 본 판례처럼 불법 행위를 구속해서 손해배상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손해는 어떤 손해를 배상해야 되냐라고 파란 줄 있죠.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 즉 신뢰 손해를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계약의 효력 관련한 판례를 8페이지에 6번 판례를 볼게요.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라는 판례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7번 판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 선의이행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요. 그와 대가관계가 있는 상대방의 채무는 아직 이행기가 안 왔어. 근데 이행이 현저히 불투명하게 된 경우, 그러니까 이거 불안해 항변권 얘기하는 거죠. 그 당사자에게 반대급부의 이행이 확실해질 때까지 선이행 의무를 거절할 수 있고 이행 거절 권능 존재 자체로 이행 지체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아까 그 536조 2항에 있던 그 불안해 항변권 얘기하는 거예요. 판례상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9번 판례를 보시면 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의무, 중도금 지급 의무는 기본적으로 선이행 의무죠. 계약을 하잖아. 내가 그 부동산을 거래를 했을 땐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주잖아요. 통상적으로. 그러면 이제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그래서 잔금 주고 목적물 받아오는 거죠. 같이 등기해 오는 거죠. 근데 중도금 지급 의무는 선이행 의무잖아요. 그렇죠? 계약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걸 안 했어. 지급을 안 했어. 근데 중도금 지급기일에 지급을 안 하고 잔금 지급 기일이 된 거죠. 그래서 경과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중도금 및 지연손해금, 잔대금 지급 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과 잔대금 지급 채무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선이행 의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잔금 지급 의무와 중도금 지급 의무, 지연 배상에 대한 의무 그것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중요한 판례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2번 판례를 한번 볼게요. 9페이지에.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원상회복이죠. 각 당사자의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13번 부동산 매매계약이 있어 매수인이 부가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했어요. 매수인이 부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세를 포함한 매매대금 전부와 부동산 소유권 등기 의전 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판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채권 채무인지, 동시이행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 채무인지 이런 판례 구분 이거 또 판례 사례로 잘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14번 볼게요. 임대차 보증금,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임대보증금을 받는데 이게 임대차 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경료했어요. 그러면 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 이제 계약이 끝났을 때, 임대차 계약이 이제 종료됐을 때 반환 의무는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의무와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라는 판례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볼게요.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는 거. 15번 판례, 임대차 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때에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명도할 의무. 임대차 기간이 끝났으니까, 종료됐으니까 임차 목적물을 명도해 줘야 되죠. 근데 임대인은 또 보증금을 내줘야 되죠. 임대인의 보증금 중 그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행 관계가 있다. 이거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어쨌든 중요한 판례입니다. 16번 보시면 16번 말고 17번 볼게요. 17번. 부동산의 매매 계약이 체결됐어.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이제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가 동시행 관계에 있는 건 원칙이고,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 등기 의무를 지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지는 것이다. 따라서 그 목적 부동산에 이제 가압류 등기 뭐 이런 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가압류 등기 등이 부동산의 매매 계약에 있어서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아울러 가압류 등기 말소 의무도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와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는 판례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가압류 말소 의무도 대금 지급 의무와 동시행 관계에 있다. 라는 부분이에요. 라는 부분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라는 거를 몇 개 볼게요. 19번 볼게요. 19번.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라고 있죠. 그 내용 관련한 판례인데 보시면 파란색 보세요.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 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 그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통해서 임차인이 왜 임차권 등기를 하느냐? 기본적으로 계약이 종료됐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안 해줘.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임차인이 이사도 못 가고 보증금 받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관계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이미 이행지체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행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 그러니까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이거 말소해주고 가야 되는데 돈 받으면, 근데 그 두 개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먼저 돈 줘라, 보증금 줘라. 그래, 선이행 의무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20번 판례를 볼게요. 20번 판례도 한번 체크를 해두셔야 되는데,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대상 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대법원 판례, 대상 청구권 아까 인정된다고 그랬죠. 판례상 매도인에게 매매 목적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그 보상금을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그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의 이행불능을 발생케 한 원인인 토지 수용으로 인하여 위 토지의 대상인 보상금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그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대상 청구권 판례 인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쯤 하고요. 그 다음 판례는 제가 잠깐 한 10분 쉬었다가 다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